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 보험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이에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대로라면 1990년생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걸 이제 경로 의존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로를 걷느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일 국민연금 계획을 잘 한다면은 그래도 지속 가능한 경로를 걷게 될 것이고요. 현재 구조대로라면은 이제 일어날 일은 예를 들어 2050년, 60년대 이후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두 가지 방식입니다. 부족한 걸 이제 감당하게 하려면은 보험료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을 좀 줄여야 되고요. 보험료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뚝 떨어지고 나 해외 가서 그냥 돈 벌래 뭐 이런 사람도 생기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시위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 세금 내고 다 냈더만은 저 노인들 저렇게 많이 연금을 받아가네 뭐 이런 것들이죠. 세대 간 충돌의 가능성입니다. 그게 아주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그런 충돌을 피하려면은 재정 적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정 적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한 2011년, 12년 그때 남유럽의 피그스 해가지고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탈리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뭐 유로화 도입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나 여러 나라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연금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세대 간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험료율을 많이 내게 하든 세금을 많이 내게 하든 여하튼 그것은 소득을 버는 세대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대 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요소, 그 다음에 국가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한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한 52% 이 정도 될 때는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참 건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한 100% 돼갔다.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차하면 돈을 빼야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국가의 체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금방 툭 쓰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체력이 약해지든지 아니면은 세대 간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가장 좋은 이제 경로라는 것은 세대 간 상생의 길입니다. 이제 받는 사람도 좀 줄여가고 보험료도 좀 높여가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는 것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 적립 방식으로 설계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 제도로서는 그 연금 고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국민연금 개혁 개정안을 앞으로 계속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1965년에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1966년부터는 그 해에 필요한 국민연금액을 그 해의 보험료 소입으로 전액 충당해야 하는 그 완전 부과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70년대에 가면은 부과 방식 보험료율이 30%가 됩니다. 지금 개정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고용주 6.5%, 피고용자 6.5%에서 13%를 부담을 하는데 그때에 가면은 30%, 그러니까 고용주 15%, 피고용자 15%씩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고 고용주나 피고용주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5년 뒤인 2050년에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우리가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205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의 차액이 200조 원이에요. 한 해만 200조 원이 부족한 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에요. 그게 14년 뒤에 가서 기금 소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금 소진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기재부발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대로 우리가 연금제도나 뭐 건강보험제도를 개혁을 안 하면 2072년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172%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라가 돈을 재정을 운영할 때 경직적인 예산이 있고 비경직적인 예산이 있어요. 경직적인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 월급 줘야지. 퇴직한 사람들 연금 주는데 부족한 거. 올해만 해도 공무원 연금 국가가 부담하는 9%, 공무원 연금은 18%거든요, 보험료가. 국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9%예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부담하고도 올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가 10조 원이에요. 소위 말하는 혈세, 세금이 10조 원이 더 들어가야만 공무원 연금을 줄 수가 있어요. 군인연금도 그래요. 그래서 2070년에 국가 부채가 172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중 상당수는 경직적 예산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그리스에 산불이 났어요. 인류의 문화유산이 불탈 지경인데도 그리스가 헬기 살 돈이 없어서 발 동동 굴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가 우리보다 1인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직적 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료 낸 거는 충당이 안 되니까 한 해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에서 상당 부분이 연금 지급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 나머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헬기 살 돈 없고 도로 보수할 돈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해 가장 치명적인 건 지금 우리가 연금제도든 사회보장제도니 뭐 공무원 군인연금 포함해서 개혁을 안 하면 비경직적인 예산들이 정부가 전체 확보한 돈의 예를 들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국가 행정을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쪽에 재정 전문가나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가급적 경직적인 예산을 좀 줄여야만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가 비관적이니 낙관적이냐는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건 비경직적 예산.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조건 나가야만 될 돈의 비중이 얼마인지 거기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되고 그 비율이 지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장기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해 가는 게 어떤 젊은 층하고 미래 세대와 상생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폰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겁니다. 그 높은 수익률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이 또 많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또 줘야 되고. 그래서 이 폰지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계속 피라미드로 밑을 받쳐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폰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이제 폰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거기 비유해서 본다면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납입한 사람은 이전에는 많았는데 이제 막 줄어들고 있고 받아가는 사람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폰지 사기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의 제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ay as you go라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ully funded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 보험료 내에서 주는 것을 fully funded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이 1,400조씩 되는 것은 이 국가가 세금으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의 보험료를 납입해서 쌓아놓은 것이에요.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폰지라고 할 수가 없죠.
폰지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돈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페이 애즈 유고 방식은 폰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적립금과 그다음에 세금 구조가 섞여 있는 방식은 부분적 적립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적립금을 고갈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계속 받아오는 적립금 보험료를 늘리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폰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 적립금이 뭐 2,200, 2,500조 뭐 이렇게까지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게 다 이제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자기가 적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세금으로 대주는 것인데 국가가 우리가 초기에 설계할 때 두 가지를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풀리 펀디드라 하면은 당신이 낸 만큼 그냥 받아가는 것. 이 퇴직연금이에요. 이 방식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어떤 형평성을 좀 기해야 되니까요. 세대 간 형평, 세대 간의 이제 불균형을 조정하는 거하고 세대 내 조정을 했습니다. 세대 간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보험연금을 받을 세대,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납입할 세대 간에 이제 소득의 어떤 조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 내에 이제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서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능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세금 기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폰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이제 보험료를 낼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폰지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세대 간에 이제 소득 대체율하고 보험료율이 조정되면서 약간 이제 폰지적 성격이 좀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전적으로 이제 폰지라고 할 수는 없고, 폰지가 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적립금,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받는 부분이 섞여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